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와 대립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차이와 대립. 단순히 다른 것은 대립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사물 간의 대립이나 두 개의 속성 간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 그죠? 하나를 반대되는 거. 유, 무. 그죠? 나와 내가 아닌 거. 위와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거는 실제로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만 있는데 그거를 안에서 보냐, 바깥에서 보냐, 있냐, 없냐, 이런 거죠. 이렇게 관념상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대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립 모순은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또 남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립 모순은 대립하면서도 서로 상호작용해서 통일되고 조화되죠. 그러다가 다시 또 대립으로 나가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반합이 되는데 어떤 사물이 안정되어 있다가 내부의 모순으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이렇게 반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데 이와 같이 고체 상태에서는 응집력이 강하죠. 그러다가 응집력과 분산력이 투쟁하면서 액체 상태가 되고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이 강해지면서 기체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모순이 정반합되지만 이 합은 앞에 있는 전과 다른 물질이라고 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사회 구성체도 그런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원시 공산제는 제일 오래되는데 사회 구성체가 갈수록 빨라지죠. 봉건제 1000년, 자본주의 300년. 이것만 보더라도 조만간에 이 자본주의는 이 사회주의로 전환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노예제가 한 8000년 지속됐는데 노예제가 영원할 거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적인 거는 일시적인 거고 항상 서로 변화하면서 전화한다고 그랬어요. 사회 구성체도 투쟁과 조화를 거쳐 가고 있고 모순에는 내부 모순이 있고 내부 모순은 응집력, 분산력 이런 게 내부 모순이겠죠. 그다음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는 뭐가 있어요? 온도와 압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외부적인 것, 온도와 압력보다는 내부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나 사람이 변하더라도 주체와 외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의 정세라는 거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항상 주체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대적 모순, 비적대적 모순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립물 중에서 서로 극복해야 되는 게 노동자와 자본가라지만 남녀처럼 그죠? 싸웠다가도 다시 또 합쳐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헤겔의 관념론은 어떻게 따랐어요? 개인의 모순을 극복한 게 가족, 가족의 모순을 극복한 게 사회, 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게 국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파, 국가, 그 국가에 헤겔이 살고 있는 국가 프레이션이라 그랬죠. 프레이션이 최고 상태다. 왜? 얘기했죠. 헤겔이 프레이션의 베를린 대학 총장까지 했다 그랬죠. 자기를 총장까지 시켜준 프레이션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협동조합 했었죠. 협동조합은 사회주의 혁명이 되면 대자본가, 독점자본가는 바로 몰수를 하지만 중소자본가의 경우에는 바로 몰수를 할 수가 없죠. 중소자본가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을 권유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점차 한다. 처음에는 자본만큼 지분을 인정하지만 나중에는 이윤을 측정해서 자본의 지분을 사죠. 그래서 이제 자본만큼이 아니라 일한 만큼 배분을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에도 따라오지 않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된다? 옆에 설렁탕집, 혼자서 하는 설렁탕집에 구경식당을 건설하면 경쟁력이 안 돼서 설렁탕집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자본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하는 겁니다. 북에서는 한국전쟁이 있었죠. 전쟁. 북에서는 전쟁 때문에 북에 있는 그 소자산가, 대지주는 몰수했겠지만 소자산가, 소규모 지주라든가 그 다음에 영세 자본가가 전쟁 때문에 자연스럽게 붕괴됐대요. 그래서 소련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초창기에 그 소자본가와의 그 긴장 관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북에서는 소자본가를 소멸시키는 게 전쟁 덕분에 속된 말로 하면은 뭐 피에 안 묻히고 자연스럽게 소자본가들이 도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경쟁이 있다 그랬죠. 집단 간의 경쟁은 있고 개인 간의 경쟁은 없다 그랬어요. 집단 간의 경쟁이 있고 개인 간의 경쟁은 없다 그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다 못한 게 이제 그 협동조합과 과도기 논쟁입니다. 먼저 협동조합부터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시작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장인 알죠? 장인, 중세의 장인. 이 중세의 장인.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밑에 숙련공, 직인, 이렇게 숙련공이 있어요. 직인. 이 숙련공, 직인 밑에는 도제가 있고, 그래서 중세 때는 어린애들, 8살, 10살 이런 어린애들이 도제가 돼가지고 10년, 15년 동안 기술을 닦아서 숙련공, 직인이 되고 그 직인이 또 이제 이 장인의 사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장인은 사위 장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터. 이 사람이 이제 중세시대 때 수공업자이겠죠? 수공업자. 그래서 오랫동안 충성을 하면은 이 수공업자가 조그만 대장간 또 하나 마련해 주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도제 중에서 이 숙련공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비율이 얼마 안 되고 숙련공 중에서도 이 장인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중세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세 말기에 숙련공 즉 장인들이 장인이란다. 숙련공은 직인이죠. 직인들이 어느 사이에 있었냐면은 그 봉건제의 장인이죠. 봉건제의 장이니까 자기 스승이겠죠. 스승. 봉건제의 장이니까 자기 스승.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 매뉴팩처, 그죠? 매뉴팩처. 새로운 공장. 그 소규모 공장이겠죠? 소공장. 이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숙련공은 자기 스승이 있는 동네, 내가 영등포에, 지금 여기가 영등포인데, 내가 영등포 사는데, 내 영등포 옆에서 가게 내는 거 허용 안 하겠죠?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숙련공이 한두 명은 이 스승님한테 눈에 맞아가지고 스승님을 물려봤지만 나머지 숙련공들은 스승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야 돼요. 경쟁 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데 프랑스라든지 이런 선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기술을 배우는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또 한편은 도시에서는 이미 자본주의적 소규모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 숭룡공들은 지위가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숭룡공의 꿈이 뭐냐면은 숭룡공의 꿈은 뭘까요? 미싱사의 꿈은 뭘까요? 네? 함계남 동지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술이 뭐가 있어요? 네. 뭐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자기 회사를 갖고 싶겠죠? 자기 가게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숭룡공들도 꿈이 자기 가게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숭룡공들은 나라가 지원금을 줘서 가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에요. 그 협동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중세말의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자기 스승인 마스터 사이와 자본주의적 공장 사이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숭룡공들이 자기도 나라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게, 즉 소자산가가 되겠다는 게 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숭룡공은 어때요? 자기 봉건제 장인도 싫어하겠죠. 자기를 구속하고 있으니까 봉건제도.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 자본주의도 싫어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협동조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협동조합 네트워크로 이런 사회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협동조합이 무슨 사회적 기업이 무슨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 이미 1800년도 중반이니까 20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네요. 이미 200년 전에.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협동조합 사회주의.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푸르동.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가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숭룡공이에요. 이 숭룡공이 일자리, 자기 동네, 고향에서는 못해요. 일을 스승하고 경쟁해. 일자리. 자, 일자리와 기술을 배우려고 선진국에, 선진국, 주로 어디에?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겠죠. 이런 선진국의 대도시, 런던, 파리에서 떠돌이. 일을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누굴 만나냐? 주로 독일인데, 독일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독일. 지금 다 푸르동이나 막스나 독일이니까. 여기서 누구 만나냐면, 독일의 전제군주죠? 그 당시에 독일 전제군주의 저항했던 지식인 혁명가들을 만나요. 지식인 혁명가들. 그래서 런던과 파리에서 독일의 숭룡공들, 그죠? 지금도 뉴욕 가면은 뭐 중국촌, 한국촌, 코리아타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런던과 파리에 가면은 독일타운이 있는 거야. 독일타운. 이 독일타운에는 숭룡공들이 많아요. 숭룡공. 일자리를 찾으러 이주노동자로 생각하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치적 망명군. 그래서 정치적 망명객들이 우리 같은 혁명가들이 이 숭룡공한테 야, 우리 독일도 프랑스하고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해야 돼. 혁명해야 돼. 입헌군주제를 해야 돼. 이렇게 의식화 사업을 한 거야. 의식화 사업. 비밀단체를 만들었어요. 막스도 그랬어요. 파리에서. 이 비밀단체가 이름이 뭐라고? 공산주의자 동맹. 이 공산주의자 동맹이 뭘까요? 공산주의자 동맹은 공산당 선언 아시죠? 공산당 선언은 이 공산주의자 동맹의
창립 선언문 강령이에요. 공산당 선언.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공산당의 최초의 모습이야. 공산당의 최초의 모습은 숭룡공들과 정치적 망명격들의 결합체. 이게 공산당이야.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의 결합.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혁명가의 결합.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의 결합. 이게 바로 공산당 조직 모델이에요. 바로 이럴 때 이 숭룡공들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푸르동이 야, 사회주의는 협동조합만 자본가 이제 공장 다 없애고 협동조합으로 하면은 사회주의가 가능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말을 푸르동뿐만 아니라 푸르동이 했고 그 위에 푸르동뿐만 아니라 라살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살 프레이션 사람인데 비스마르크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숭룡공에게 맞아. 그래. 비스마르크한테 돈 받아가지고 숭룡공들이 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사회주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막스가 이제 반박을 하죠. 막스가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함계남 동지가 디자인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 디자인 가게 낼 테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함계남 동지 한두 명한테는 국가가 돈을 빌려주겠죠. 한두 명한테는 돈을 빌려준다. 빌려줘서 협동조합을 만들 한두 명한테는. 근데 지금 우리 숭룡공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가게 차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숭룡공들이 수백만 명인데 이 수백만 명이 국가한테 돈 달라고 해서 협동조합 만들면 국가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 어쩌다 한 명은 모르지만 안 준다. 그래서 모든 공장을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공장을 협동조합으로 만들려면 국가가 돈을 다 줘야 되는데, 그죠? 모든 공장을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노동자들이 그 소규모 사장이 되려면 국가의 돈을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 된다. 근데 대자본과 대기업이, 국가는 대자본과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영세사업자한테 돈을 얼마 안 물려주죠. 그래서 대자본의 경쟁에 지죠. 대자본의 경쟁에 진다. 구멍가게 지금 없어졌죠. 여러분 구멍가게 본 적 있어요? 다 편의점이지? 구멍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말한 거야. 야, 그건 공상적인 얘기야. 국가가 노동자들한테 돈 안 줘, 자본가한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이 사회가 정말 모든 노동자에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도록 돈을 지원을 하려면 이미 그 나라는 노동자 국가가 돼야 돼. 맞죠? 일부 사람한테 노동자들한테 돈을 대출하겠지만 모든 노동자한테 돈을 대출하지 않죠. 노동자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자본가 국가인데. 그래서 막스가 정리를 했어. 첫 번째 1. 협동조합은 집단적 경영의 모범임으로 실험적 가치가 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면 좋죠. 서로,
노동자들도 사장들이 되는 거냐. 노동자들도 사장들이 돼서, 그죠? 공동 구매, 그죠? 공동 생산을 하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실험적 가치는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런 거 한번 해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회주의가 되면은 전면적인 협동조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전체를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서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죠? 대자본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에게, 그죠? 일반 노동자에게 돈을 줘서, 그죠? 작은 공장주 혹은 작은 상점 주인으로 만드는 건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안 따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노동자에게 대부분의 대출을 노동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출을 누가 받아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출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나 증권회사 이런 데들 받아가지, 뭐 은행에서 노동자들한테, 자본주의 국가 은행에서 노동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요? 안 해주죠. 우리 1996년인가? 한 기업에, 대기업, IMF 때, 구제금융 때, 기업 하나에 보통 4조에서 6조까지를, 4조에서 6조를 국가가 지원했어요. 한 기업에 지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업 망하려면 국가가 지원하죠. 한 기업에. 그런데 자본주의 한국에서 노동자 전체에게 주는 그 대출이 한 기업에 주는 것만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막스의 말은 경제 전체가 협동조합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나서야 가능한 거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다. 하나의 모범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기업, 지금 사회적 기업 운동권도 되게 많이 하죠. 협동조합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집단적 소유와 경영의 장점을 실험할 수 있어. 그죠? 협동조합 잘 되면 그런 게 있죠. 협동조합이 잘 되면 어때요? 거기에는 노동자도 없고 사장도 없죠. 왜냐하면 조합원이 뭐예요? 조합원이 노동자이면서 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착취관계가 없어. 착취관계가 없다. 상당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면 이런 집단적 소유와 경영, 즉 사회주의의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삼성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요? 경쟁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인정하는 소규모, 그죠? 소규모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협동조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본주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협동조합으로 자본주의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협동조합 하면서 혁명운동한다고 변혁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하면서 막 노동운동 같은 거 하고 데모해도 되냐?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바꿔야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엔 더 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은 뭐예요? 돌봄 서비스, 그죠?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을 만들죠? 그러면은 돌봄 협동조합 우리 한계람 동지가 자격증 딴 게 뭐예요? 그렇지. 요양사. 그래서 돌봄 협동조합에서는 요양사가 여기에 노동자잖아요. 근데 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를 야 협동조합에 무슨 노동조합이야? 안 돼. 그래서 서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마치 이거랑 똑같죠. 노동조합 내에 무슨 노조를 만드냐. 그죠?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민주노총 중앙은 노조가 아니라 상조회예요. 그 다음에 금속도 노조를 못 만들었고 공공운수만 노조가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내에 상근자 노조가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노동조합 상근자도 노동자죠. 노동조합 상근자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여기 노동자다. 다 근로계약 다 맺습니다. 근로계약 다 맺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업처럼 운영하죠? 기업처럼 운영해요. 규모가 큰 데는 노조 집행부가 경영자처럼 행동하죠. 경영자처럼 하죠. 노조 집행부가 경영자처럼 지시하고 다 하잖아요.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노동법을 다 적용하죠. 노동법을 적용 안 하면 엄청난 과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기남 동지의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 협동조합 정리하면 협동조합은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사회 변혁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게 이 결론입니다. 잘 알고 계시면 돼요. 협동조합으로 사회 변혁을 하겠다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과도기 논쟁. 과도기 논쟁은 비적대적 모순에 가는 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비적대적 모순에 관한 얘기. 자,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 사회주의 혁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는 1972년 소련 헌법이에요. 1972년 소련 헌법. 이게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예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인데 이거는 사례가 없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례가 없다. 사례 없음.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역사적 존재했던 거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 소련이 유일하게 1972년 헌법에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사회주의 혁명이 되면은, 자,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독점 자본이, 철폐가 되겠죠? 철폐가 되는. 근데, 영세자본하고, 그 다음에 자영농은 남아있죠. 인민민주주의에서는 바로 이제, 영세자본과, 소규모 자영농이죠. 소규모, 자영농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도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민민주 단계에서는 계급 모순이 있어 없어요? 이민민주 단계에서 영세 자본가와 소규모 자영농이 있으니까 계급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지. 영세 자본가도 가족들이 하는 거 있지만 한두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람 있겠죠. 소규모 자영농도 마찬가지고. 인민민주 단계에서는 계급 모순이 있어. 계급이 존재해. 이제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자본가 계급이 사라졌어요. 자본가 계급이 소멸됐어. 자본가 계급이 소멸돼서 형식적으로 보면 어때요? 모든 인민, 노동자든 농민이든 관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민이 국가와 공동체, 그죠? 국가와 공동체로부터 뭐를 받아요? 물자나, 그죠? 임금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인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 인민의 뭐라고 그래요?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라고 한다.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 바로 이 단계에서 후르시초프가 1956년에 얘기한 거야. 1956년 후르시초프가 이제 과도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956년 후르쇼프가 말하기를 우리 소련에선 자본가가 없다. 임노동도 없죠? 자본가가 없으니까 임노동도 없다. 전 인민이 노동계급화를 거쳐 계급 간의 차이가 없었어. 계급 간의 차이. 계급이 소멸했어. 그래서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별이 없어서 소련은 전 인민의 국가로 된 거예요. 전 인민의 국가. 자, 국가가 노동자의 국가라는 건 어때요? 일부 자본가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국가인데 이제 자본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본가에 대항하는 노동자라는 의미도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전 인민. 소련은 전 인민의 국가. 전 인민의 국가. 그래서 계급이 없죠? 계급 모순이 없어. 계급 모순이 없다. 자본가가 없으니까 계급 모순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자, 계급 모순이 없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누구한테 독재를 한다는 거야? 노동자가, 그렇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독재를 한다는 건데 자본가가 없으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후르쇼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모든 인민이 노동계급화가 돼서 노동자 자본가 구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민이 소련 안에서 다 평등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대적 계급이 없기 때문에 적대적 계급이 없어서 전 인민이 소련, 그죠? 전 인민이 소련 안에서 평등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그들에게 다 보장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끝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도기가 끝났다. 자, 과도기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과도기로 말하는데, 그래서 소련에서는 과도기가 끝났다. 그래서 온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온 사회가 모순은 있지만 이제 적대적 모순이 소멸했어. 적대적 모순이 소멸. 그래서
비적대적 사회가 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프루쇼프, 그 다음에 모택동이겠죠? 모택동,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루쇼프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비적대적이니까 내부에서 외부의 적과 내통할, 그죠? 내통할 반동도 없다. 그래서 굳이 외부하고 공존해야 된다. 누구랑 공존해? 미국과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미소 화해 노선. 굳이 이제 미국하고 싸울 필요 없어. 미소 화해 노선. 소련이 핵무기도 만들었고,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련을 침공할 리도 없고, 그래서 미소 공존 노선. 이거를 주장을 해요. 자, 이 시기가 언제? 1956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러한 사회가 적대적 모순이 사라졌고 미국과 화해하고 미소 공존한다고 이런 주장을 해. 이 주장에 대해서 모택동과 김일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응? 이걸 하려면 국제정세를 알아야지. 국제정세. 오늘 하는 거 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국제정세. 이 당시에 보면은 자 1956년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중국 공산당이 어때요? 본토를 통일했죠. 본토를 통일하고 장개석이 어디로 갔어요? 대만으로 도망갔죠. 대만으로 도망갔고 이 장개석을 누가 비호하고 있었어요? 이때? 장개석을 누가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응? 대만으로 도망갔어.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통일했고 대만은 조그만 데 가서 대만을 쳐들어가가지고 장개석을 소탕하면 되는데 장개석을 소탕하지 못했어. 장개석을 누가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미국. 야, 미국 놈들이 그랬어. 미국 놈들이 장개석이 하도 얄밉고 부정부패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야, 저 장개석은 무조건 전쟁의 진놈이야. 쟤 도와줘봤자 소용도 없다. 도와줬는데 장개석이 돈 다 빼먹고 돈 안 주면 장개석이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화해 협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협박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보낸 군사 고문관 다 내쫓고 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미국이 장개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장개석이 져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갔는데 대만으로 도망간 후 뭐가 돼요? 미소 냉전이 돼요. 그죠? 2차 대전 미소 냉전이 되면서 어때요? 장개석을 미국이 보호해줬어. 야, 너네 중국 공산당 대만으로 넘어가서 장개석을 공격하면 우리가 가만 안 있어. 항공모함도 파견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루쇼프가 1956년에 그렇게 말했을 때 중국은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처음에 장개석을 보호하고 있을 때 그래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은 동지나 적대관계야. 왜 적대관계였냐면 장개석이 미국 힘을 믿고 어떻게 했다? 중국과 포격전을 했어요. 중국과 포격전. 우리나라 연평도 포격전처럼 이 시기에 대만과 중국과 포격전을 했고, 근데 중국이 대만에 못 치더라는 건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고 있어야 못 쳐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중국 입장에서는 프루쇼프의 미소 화해 노선이라든가 미소 공존 노선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들겠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프루쇼프한테 뭐라고 욕했어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수정주의라고 욕했잖아요. 이제 미국 놈하고 붙어먹는다. 이 수정주의라고 욕했어요. 자, 그럼 김일성은 어떨까요? 김일성은 더 쉽겠네. 더 애가 좀 1956년도 후반이니까. 김일성은 미소 화해 노선과 미소 공존 노선에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면 한국전쟁, 그죠?
한국전쟁 때 미국이 어때요? 개입을 했고, 원자폭탄까지 하려고 했죠. 원자폭탄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북은 한국전쟁 때부터 핵폭탄 만드는 부대를 창설했어요. 당연히 김일성도 싫어했겠죠? 그래서 김일성도 수정주의라고 소련을, 욕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욕하면서, 이, 과도기가 끝났다. 즉, 프롤레타 독재가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과 김일성이죠. 중국과 김일성. 중국은, 자, 이 내부에 1956년 당시, 중국은 아직도 내부에 계급 모순이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어때? 이거 내부 투쟁이 이 당시에 뭘로 발전해요? 유명하게 1960년대에 중국에서 문화혁명. 그래서 중국이 내부에 아직도 계급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본가가 살았다 하더라도 자본가의 잔재는 남아있는 거야. 그죠? 자, 자본가 계급은 없어. 자본가 계급은 없는데 어때? 그 자본가들은 아직도 살아있죠? 자본가들과 그 자식들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고 그러죠. 부활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자본가적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 자본가적 문화. 자본가적 문화는 뭐냐면은, 이제 서구 문물. 서구 문물을 숭배해. 서구 문물을 숭배해.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혁명 때 홍위병인데 함경남 양피소 집에 가니까 함경남 옷장에 서양 드레스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함경남 너는 사회주의 혁명이 되는데 아직도 서양 문물을 네가 숭배해가지고 이 서양 드레스를 아직도 갖고 있구나. 너 아직도 자본주의의 때를 못 벌었구나. 너 좀 이리 나와.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투쟁이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적대적인, 그죠? 중국의 적대적인 미국 등, 그죠? 제국주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내부의 계급 모순이 존재하고 대외적으로 적대적인 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의 계급 모순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외적인 미국 제국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김일성은 더 나아가요. 김일성 주장은 미제가 존속하는 한 그리고 일국 그죠? 일국 그러니까 북조선이라 합시다. 북조선 그죠? 존속하는 한 그 북조선과 세계 차원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과도기 논쟁이야. 재밌죠? 이게 나라들마다 한 거예요. 나라들마다 처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먹고 살만도 하고 핵무기도 있고 미국의 침략 걱정도 없으니까 과도기가 끝났다. 그래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중국이나 북한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 이게 과도기 논쟁이에요. 즉 비적대적 모순에 관한 논쟁이에요. 비적대적 모순에 관한 논쟁이다. 이렇게 했고 우리 5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